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챕터 6장 인적 자본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281페이지 신호가 근로자의 구별을 돕는다. 여기서부터 할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우리가 이제 먼저 인적 자본 이론이다 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면은 이게 올라가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이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좀 뭔가 성과가 좋아진다, 임금이 높아진다, 이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 보시면 신호 발송 이론이다 라고 하면 요거 이제 뭘 뜻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호가 근로자의 구별을 돕는다 이래 가지고요, 신호를 통해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살펴본다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고생산성 근로자는 근로자를 두 생산성 그룹으로 나누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있고,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막 섞여 있어. 근데 이게 고생산성을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은 사람과 저생산성 근로자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고생산성 근로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그널을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시그널을 감지해서요, 아, 이 사람은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군, 그걸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요, 신호 시그널이라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시그널의 대표적인 게 대학을 졸업했던 졸업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증명서 이런 거 있잖아요. 증명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그널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잘못된 일에 배정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능력 없는 위치에 보내거나 뛰어난 손흥민 같은 선수를 능력 없는 벤치에 앉히거나 그런 일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가 두 종류 일의 근로자를 배정할 때 다음과 같은 경험 법칙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이 시그널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라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근로자가 대학에서 최소 Y바 횟수를 보냈다고 하면, 그래서 대학을 Y바만큼을 이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수시, 이 사람은요 고생산 근로자로 간주한다 라고 할게요. 고생산성 근로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근로자로 간주.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래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일을 두고 30만 달러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상 교육을 받으면 대학 졸업했어? 그러면 능력자네 생각해서요, 거기 보시면 생산성에 걸맞는 30만 달러의 임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요거를 이수를 못했어요. 교육이 Y바보다 작아요. Y바보다 작게, Y바라고 할게요. 작게 이수를 하면 이수시, 그러니까 Y바보다 더 적게 다녔다 할게요. 그러니까 4년 동안 다녀야 되는데 4년보다 적게 교육을 받게 되면, 세 번째 줄 보시면 저생산 근로자로 간주해서요, 저생산 근로자로 간주해서 임금을요 20만 달러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20만 달러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잡는 겁니다. 자, 다음 단락 보시죠. 고용주가 대학에서 최소 Y바의 횟수를 보낸 근로자에게 봉급을 더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근로자는요 필요한 대학 교육을 받으려 노력할 거야. 자, 이 정도 교육을 받으면 능력자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막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요, 문제는 고생산성 근로자는요 대학을 다녀도 쉽게 졸업을 할 수 있어요. 쉽게 졸업장을 따요. 졸업을 해요. 이게 비용은 어떻게 되냐면 로우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생산성이 떨어지는 애는요 졸업이 어려워요. 졸업이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 그러면 비용이 하이로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을 해줄게요. 거기 전제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세 번째 줄 볼게요.
대학에 다니는 것이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에게는 더 비싸다라고 가정합시다. 특히 대학 교육 1년은 고생산성 근로자에게는 2만 달러인데 저생산성 근로자에게는 25,001달러. 그러니까 여기 고생산성 근로자에게는 비용이 2만 달러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고생산성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25,001달러 이렇게 돈을 준다, 비용이 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금과 거기 나와 있는 비용이 능력에 따라 다르지 않지만 근데 대학 학점의 실질적 비용은 저생산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것까지 돈으로 다 치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수강도 해야 되고 학점이 너무 나쁘고 뭐 거기 보니까 개인 교습과 특별 수업과 참고서 등의 비용을 많이 써야 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호를 취득해야 하는데 저생산성 근로자에게 비용이 더 높다는 가정, 얘가 더 높은 거예요. 그 가정은 당연한 가정입니다. 이상한 가정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다는 가정을 깔고 얘기할 거고요. 이미 이런 것들은 우리 현실에서도 납득할 만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 회사의 임금 수준이 정해졌다면 다음 단락 보시죠. 근로자는 이제 대학에서 몇 회를 보내야 하는가 그걸 결정하는 거야. 내가 몇 년을 다닐 것인가. 그래서 저생산 근로자가 Y바의 횟수 학력을 취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자신이 낮은 생산성을 자발적으로 알려줄 때,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이 로우한 생산성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아유 됐어 나 대학 안 다녀. Y바보다 교육을 적게 받게 됩니다.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예 저생산자로 인정을 받는 거야. 저생산자로 인정을 받고 임금도 그냥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도 로우 임금을 받게 돼요. 자, 만약에 여기서 고생산 근로자는요. H 이렇게 된 사람이야. 이게 참 사람이 이상하게 됐네. 그러면요. 이 사람은 Y 바보다 많이 받게 되고요. 고생산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임금 자체가 하이로 이렇게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거기 네 번째 줄 봐보시면은요. 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저생산성 근로자가 Y바의 교육을 취득하지 않고요. 자신이 낮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게 되면 이게 자발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낮은 임금을 받게 되고요. 고생산성 근로자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높은 임금을 받아서 두 개는 이렇게 분리됩니다. 분리된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분리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eparate equilibrium이라고 거기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 A 거기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제목이 저생산성 근로자예요. 저생산성 근로자 측면에서 볼게요. 자, 저생산성 근로자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하면 교육의 횟수가 거기 담겨 있는데요. 쭉 있습니다. 교육의 횟수가 S 할까요? 자, 거기 Y바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내가 만약에 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되는 돈의 임금의 달러는 20만 달러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돼요. 20만 달러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Y바를 넘어서게 되면요. 이렇게 돼서 30만 달러를 받게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30만 달러를 받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요. 비용이 거기 보니까 기울기가 25 이렇게 해서 25에다가 거기 보시면 25,001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코스트 비용이 되는 건데 얘는 25,001에다가 교육기간 이거 여기서 그럼 Y로 할게요. Y로 합시다. 여기도 Y로 합시다. 이어 해가지고 이제 Y로 쓴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교육을 받았어. Y바만큼 교육을 받았습니다. 얼마의 돈을 받습니까? 하면 30만 달러의 돈을 받게 되고요.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하면 이만큼 비용이 되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그 차이는 뭐야? 총 받은 임금에서 비용을 빼면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교육을 받았을 때, 대학을 졸업했을 때 받는 경우 보시면 나에게 떨어지는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금에서 비용을 뺀 거죠. 교육을 안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안 다녔어. 학교 안 다녔어. 그럼 비용도 발생 안 하고요. 이득이 얼마야? 이만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 이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달러 거기 보시면 저생산성 근로자에 해당하는 회사의 임금 수준과 비용 함수가 여기 같이 나와 있습니다. 찾았죠? 근로자가 Y 햇보다 요거보다 햇수보다 적게 다니면 20만 달러의 임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Y 햇 이상을 다니게 되면 30만 달러의 임금을 받게 돼요. 대학을 한 해 더 다닐 때 저생산성 근로자는 이만큼 1년 더 다니니까 2만 거기 보시면 5,001달러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 함수는 거기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고 기울기가 요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에서 근로자는 전혀 대학에 다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대학을 안 다니거나 아니면 대학을 다니면 Y바만큼 다닌다라고 할게요. 두 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Y바보다 더 다닌다 하면은 어차피 그렇다고 해도 돈을 더 주는 건 아니야. 최소한도로 요만큼만 주니까 오케이 거기서 끝 이렇게 되니까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굳이 Y바 이상을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Y바가 뭐 4년이다 하면 4년까지 그냥 다녀야지 이게 자격이 되는 거지 3년까지 다닌다 해서 30만 달러의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학을 아예 안 다니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대학을 다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중간에 잠깐이라도 대학을 다녀서 발을 얹거나 그런 일은 선택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분리균형이 성립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분리균형이 만약에 성립한다고 하면 성립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요.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저생산성 근로자가 대학에 전혀 안 가야 합니다. 고생산성 근로자는 대학을 가야 하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아예 교육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 제줄에 식 있죠? 식. 오케이. 그게 뭐냐면 대학을 가지 않았을 때가 얼마입니까 하면은 20만 달러의 돈을 벌게 되는 거야. 이거는 대학을 진학을 포기할 때, 아예 안 갈 때예요. 포기 시에 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 봉급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이만큼을 받아가요.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대학을 진학하면 30만 달러의 돈을 받지만 빼기 내가 비용 대가를 치러야 돼. 이만큼 교육을 받을 때 이만큼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25,001 곱하기 Y만큼을 내가 치러야 되는 거네요. 이만큼을 빼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내가 대학을 가지 않을 때 비해서 이건 대학을 진학할 때, 이건 대학 진학 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대학을 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포기했을 때가 더 커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이걸 Y에 대해서 풀었어.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걸 정리하면 따라서 여기다 정리할게요. 따라서 Y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Y바가 이렇게 되면 이게 3.999 이렇게 3.99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수로 해서 4년 만들려고 이렇게 25,001 이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시 말해 회사가 대학을 3.99년 넘게 다닌 근로자만 고생산 근로자로 간주한다라는 경험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저생산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 뭐야 내가 대학을 다녀봤자 남는 게 더 없어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안 다녀 구태여 안 다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되면
요걸 기준으로 쫙 대학 교육 연수를 하게 되면은 세 번째 줄 보시면 자발적이라는 말 있죠.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호를 발송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게 저생산 근로자고요. 고생산 근로자 한번 볼게요. 자, 고생산성 근로자 한번 보시죠. 자, 고생산성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자,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똑같아. 대학 교육을 Y바만큼 다니게 되면 여기는 20만 달러를 받게 되고 이렇게 임금을 받다가 점점점 한 다음에 이렇게 대학 교육을 받게 되면 여기는 30만 달러의 임금을 받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때 똑같이 볼게요. 고생산 근로자는요. 임금을 좀 적게 들어가는 비용이 좀 적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밑에 나와 있죠. 기울기가 이거야.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코스트라고 할게요. 코스트. 자, 거기 보시면 비용이 좀 적게 돼서 2만 달러에다가 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고생산성 근로자가 만약에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의, 그러니까 그 비용은 이만큼인데 이윤이 여기 임금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을 이수 받을 때 그냥 받는 경우라 쓸게요. 받는 경우, 네, 이득 이렇게 돼요. 비용을 제한 이득 이거죠. 자, 근데 만약에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하면요. 빵년 교육을 받으면 요만큼만 되는 거야. 이렇게 20만 달러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똑같죠? 교육을 안 받을 때는 똑같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것도 분리균형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쉽게 알 수 있어요. 분리균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능력 있는 애는요. 자기가 대학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20만 달러의 이득을 얻게 되는데 이건 대학 진학을 포기해요. 대학을 포기 시 받는 거기 보시면 이득이고요. 대학을 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제줄에 6-18씩 나와 있어요. 대학을 가면 30만 달러의 돈을 받고요. 빼기 거기 보시면 20만 거기 보시면 2만이죠. 에다가 Y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랑 똑같아. 그러면 이때는 얘는 대학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보시면 돼요. 대학을 진학 시 얻게 되는 포수, 임금 이렇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거를 이제 풀어요. 이걸 쫙 풀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따라서 Y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요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볼까요? 자, 회사가 고학력자로 너무 많은 횟수 막 박사까지 받아 이렇게 되면 기간이 너무 오래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거 박사까지 받아 이 기간이 길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하면 얘도 나도 안 받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 재와 저생산성 근로자와 고생산성 근로자를 약간 분리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회사가 고학력, 석사, 박사 같이 너무 많은 횟수를 요구하지 않는 한 고생산성 근로자는 대학에 가고 자발적으로 자신이 매우 생산적임을 신호로 알려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 Y가 얼마면 분리균형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면 분리균형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위한 교육의 횟수라고 할까요? 횟수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3.99보단 크고요. 밑에 나와 있죠. 3.999보다는 크고요. 여기 나와 있는 5년보다는 작고요. 이렇게 돼야 돼. 자연수로 하면 4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4.5년, 4.6년, 4.7년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도로만 요구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굳이 4.5년 할 필요가 없어요. 분리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4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맨 마지막 제줄에 보세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경쟁 균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균형의 해결책은 자, Y의 기간이 거기 보시면 4년, 4.5년 등등등 여러 개 있을 텐데 가능한 네, 최소로 한계점을 설정해서 최소로 한계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계점을 설정을 해서 네, 설정해서 대학 졸업장을 사용해 지원자를 분리를 해내서 분리균형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보통 4년 여기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신호 두 번째 줄 보세요. 신호 모형은 교육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지 않고 타고난 능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분리균형에 성공했잖아요. 분리균형에 성공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받은 횟수가 어떤 시그널의 신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호 역할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기능은요, 우리 두 번째 줄 보시면 교육이라는 게 교육은 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증가는 없으나 네, 타고난 능력, 어떤 사람이 능력자다라는 것은 이게 타고난 거죠. 능력이라는 것은 요거를 알려줍니다.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신호발송 역할입니다. 자, 다음 줄 보세요. 하지만 교육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가 아니면은 신호 역할이 더 맞는가? 이렇게 되면은 아니, 대학을 너 왜 다녀? 너 대학 명문대 나와가지고 뭔가 너의 능력이 향상됐어? 그런 거 아니라니까? 생산성 증가는 없다니까? 아, 저요 단순히 졸업장만 따러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가? 신호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건데 그거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신호 역할 효과가 크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위조하는 대학 졸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끔 물론 신문에 나오긴 하지만 가짜 서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졸업장, 뭐 학위증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많지 않다고요. 만약에 신호 발송 효과가 굉장히 많다면 그런 효과가 왕성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밑에 세 번째 단락부터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둘 중에 어느 게 현실의 설명력이 높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자, 우리가 사적 및 사회적 수익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사회적 수익률과 사적 수익률 한번 볼게요. 사적 수익률. 자, 우리가 거기 보시면 내용은 되게 심플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인적 자본론에 따르면 어떻게 돼? 교육에 대해서 사적 수익률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인적 자본 효과일 때는 인적 자본 입장에서는 사적 수익률이 플러스 효과가 있어요. 개인으로 봤을 때요. 신호 발송 효과에서는 신호 모형에서도 사적 수익률이 플러스가 있어요. 왜? 아니 내가 능력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거기 한번 볼게요. 두 가지 접근법이 서로 다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학력을 한 해 늘릴 때, 학력 1년 더 증가시킬 때 증가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측정되는 학교 교육의 사적 수익률과 같은 정도로 학력을 늘릴 때 증가는 국민소득 증가로 측정되는 학교 교육의 사회적 수익률, 이게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신호 모형이 만약에 옳고 맨 마지막 제줄에 있습니다. 교육이 생산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근로자 관점에서 보는 거야. 사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근로자 관점이야. 근로자 입장이야.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교육은 여전히 양의 양적 사적 수익률을 갖게 돼요. 왜요? 인적 자본에서 능력이 향상되고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매우 생산적인 근로자는 자신의 생산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야.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플러스 이렇게 되고, 근데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돼? 사회적으로는. 이거는 신호 모형에서는, 사회적으로서는요, 신호 모형에서는, 네, 사회적 수익률은 아예 없어요. 빵이에요, 빵. 왜요? 아니,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신호를 발송하는 게 이득이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니, 졸업장 따라간 거니까 사회 전체는 쓸데없는 낭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만약에 거기 보시면 사회적 수익률은 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적 자본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플러스가 되는데, 사회적인 측면에서 수익률도 인적 자본 입장에서는 교육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역시 플러스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는 사적 수익률과 사회적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인적 자본 이론하고요, 신호 발송 모형이 둘 다 표현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그래서 하지만 이 결론이 간과는 사실은 신호 모형 상황에서도 교육은 근로자가 자신에게 맞는 일에 배치되도록 한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고용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게 근로자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주 개별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용주 입장에서도 아이고 교육을 받았더니 능력이 올라갔구만 할 수도 있고, 신호 발송 모형에서도 고용주 입장에선 수익률이 플러스라니까 제가 능력자구나, 제가 능력 없구나, 그걸 알아야지 회사에서 적재적소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생산적인 근로자를 기술이 요하는 직업에 배치를 하고 덜 생산적인 근로자를 다른 종류의 직업에 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생산성이 낮은 동그라미 치시고 근로자에게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시키라고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국가 전체, 국민 전체적으로 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특정 근로자의 인적 자본을 향상시키지 않더라도 사회적 수익률은 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육이 근로자를 일에 배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아서 일의 배분이 잘못되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의 사회적 수익률의 진정한 크기에 많은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다음 단락 보세요. 학교 교육의 사회적 수익률의 정의를 확장시켜서 민주주의 사회에 가서 시민의 참여, 태도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본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사회적 수익률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최근에 있다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 없는 사람이 학교 교육을 1년 더 받았을 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뭔가 수익률 관련 측면에서 인적 자본은 생산성을 올린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시그널링 모형은 생산성을 올리진 전혀 않지만 나름대로의 신호를 발송해서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이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가 분리균형 요거 잘 보세요. 계산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리균형 잘 보시고 통합균형도 잘 보시고 저생산성 근로자, 고생산성 근로자까지 잘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는요. 우리가 학교 교육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직장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마친 이후에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